여기에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언제 사야 될지 다 나와요. 네, 이거 하나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값 찐바닥 잡기. 여러분들 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쵸? 예, 투자에 있어서 아파트 투자. 그러면 뭐 무엇을 살 것인가? 그거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볼 수 있잖아요. 무엇을 살 것인가? 뭐 어디를 살 것인가? 지역을 어디를 사고 어느 아파트를 살 것인가? 그리고 얼마에 살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제 살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언제에 관련된 일입니다. 언제. 그럼 언제 사고 그냥 투자니까 매도, 뭐 저는 매도를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또 매도도 잘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언제 팔 것인가? 언제 사고 언제 팔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물론 고수분들은 다 알아요. 네, 고수분들이 이미 다 압니다. 근데 고수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툴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수가 가장 많이 쓰는 툴은 네,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네이버에 가셔서 KB 시계열이라고 칩니다. KB 시계열 뭐 이렇게 치면은 뭐 나오죠. 뭐 랜드, KB 랜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은행에서 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월간 통계, 주간 통계, 오피스텔 통계, 오피스 통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는 주간 통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한번 눌러보시고 재미삼아. 네, 저는 거의 주간 통계만 씁니다. 주간 통계로 가면은 여기 파일이 있어요. 네, XLSX. 네, 이거 엑셀 파일이죠? 엑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운받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데이터가 좀 커가지고 이제 이거를 열어보는 거죠. 여기에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언제 사야 될지 다 나와요. 네, 이거 하나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관련된 거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열면은 뭐 이렇게 밑에 데이터 허브 안내, 뭐 요약, 매매 증감, 뭐 시트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 매매 증감부터 보세요. 네, 저는 두 개밖에 안 봅니다, 사실. 매매 증감, 전세 증감 두 개밖에 안 봐요. 두 개가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남구,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강남구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제 고향이라서 좋아합니다. 뭐 비싸서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의 살던 고향은 강남구 신사동이라서 강남구를 그냥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2008년에 이때 이전에는 몰라요. 네. 여기 뭐 안 나오니까 뭐 제가 뭐 이때는 뭐 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20대였는데 부동산에 관심은 있었지만 투자를 하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노르스름한 거, 주황색, 빨간색, 뭐 거의 빨간색이 가깝죠. 이러면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빨간색이 거의 가깝죠. 빨간색이나 노란색 계열은 상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게 푸른색이나 파란색 계열, 네, 하늘색, 뭐 이런 거는 하락을 나타내요. 그럼 강남구만 쭉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강남구만 쭉 한번 보시죠. 흰색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보합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면 약보합이겠죠. 약간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게 플러스인데 아무 색깔 없으면은 약간 뭐 강보합, 보합권인데 그냥 뭐 밋밋하게 가는 거예요. 네, 오르락 내리락이 별로 없는 상태. 다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전 초보자 컨텐츠를 지향하기 때문에 네, 아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점점 파란색이 보이죠. 네, 이때는 하락장이란 거예요. 하락장이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색깔이 좀 변하기 시작했죠. 네, 이제 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상승했어요. 쭉쭉쭉 상승하다가 근데 상승이 뭐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그냥 쭉 보합세예요. 사실 2009년 이후로는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횡보를 오래 했어요. 거의 노란색 나오는 게 2015년이죠. 한번 보세요. 언제 요때 노란색이 처음 나왔죠. 2009년. 네, 2009년에 강남구 기준입니다. 네, 이것도 시도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냥 저 뭐 오늘 시간 많으니까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것도 오늘 또 12시 넘어 끝나는 거 아니야?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천천히 해보죠, 뭐 즐겁게. 네, 이 보시면 뭐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색깔만 보세요. 색깔만 약간 좀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 노란색으로 보이다가 이제부터 하얀색이 되게 길죠. 이 날짜를 한번 보세요. 네, 2009년 9월 14일이죠. 이때가 거의 뭐 끝물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이 다음에는 파란색도 은근 간간히 껴있고, 네, 하락장이에요. 약간 노래지려고 하다가 또 다시 네, 하얘지다가 엄청 길죠. 네, 이거는 좀 하락장이죠. 이렇게 좀 길었어요. 조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정.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뭐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쵸? 네, 오르기만 할 순 없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 조정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 조정.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뭐 10억 하던 게 9억 하고 이런 게 가격 조정이고, 그리고 더 힘든 게 사실 시간 조정이에요. 시간 조정. 지금 정말 투자자들이 힘든 이유가 이 가격 조정도 가격 조정이지만 시간 조정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시간 조정. 언제 다시 오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1년만 참으면 너 다시 오를 거니까 좀만 참아 하면 누구든지 다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하락장이 뭐 누군가는 5년, 누군가는 뭐 7년, 뭐 10년도 갈 수 있다. 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무섭잖아요. 네, 고통스럽죠. 두렵죠. 네, 그래서 요런 게 좀 시간 조정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횡보라도 이 시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과거 데이터에서부터 배우는 게 시작입니다. 찐바닥을 잡으려면 이 시계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빅데이터가 가장 손쉽게,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도가, 신뢰도가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강남 거 쭉 보시면 파란색이 간간히 껴있지만 대체로 보합권이죠. 그게 언제까지 왔냐? 뭐 여기도 뭐 0.2, 0.3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보합권이라고 치고, 요때도 뭐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뭐 대세 상승엔 지장이 없으니까. 네, 요때부터 이제 유의미하게 오르기 시작해요. 요때부터 이제 요것 봐라 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좀 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6월이죠. 2016년 6월. 그리고 요때를 보면 2016년 10월. 4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쵸? 4개월 정도면 추세가 변했다는 거를 알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4개월 정도 상승 사인이 나왔죠. 요때 매수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 뒤에는 물론 횡보를 좀 하긴 하는데 4개월 정도 올랐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약간 떨어지긴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랐죠. 네. 크게 뭐 한 4개월 정도 하락한 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좀 미친 듯이 올랐죠. 네. 이게 2018년 파리 대책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8월 2일.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진짜 더 미친 듯이 올랐어요. 네, 여기 강남구 보시면 이게 보합세 이제 올올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보합이 왔다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막 내고 한 거죠. 또 좀 쉬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약간 떨어질랑 말랑 하는 듯한 기운이 있었어요. 그쵸? 2019년. 이때가 사실 그래서 매수 찬스이기도 했어요. 사실. 살짝 왔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길게 왔으면 그때는 좀 매도도 생각해야 될 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상승장이 왔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쌤쌤이. 그리고 또 한 4개월 이상 계속 올랐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미친 듯한 불장이 이때부터 왔습니다. 2020년부터. 장난 아니죠. 네. 정말 미친 듯이 올랐어요. 아, 이때 정말 너무 싫었어요. 개인적으로, 저 뭐 무주택자 아닌데, 그래도 너무 싫었어요. 네. 나 집 좀 더 사고 싶고, 뭐 나중에 우리 애들 장가가고 하면 집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집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주거 복지가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네, 그 집값도 좀 저렴한 편이고, 전세 제도도 있고, 네, 월세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 미국의 뉴욕 같은 데에는 웬만한데 한 달 월세가 한 7, 8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안 내도
살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뭐 100만 원 정도만 해도 강남에서 물론 작은 뭐 오피스텔이나 그런 데지만 어찌됐든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주거 쾌적성이 나쁘지 않은 곳이었는데 요때까지 그러니까 2021년 12월 요때가 거의 뭐 정점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서 보합세가 되게 길어졌죠. 그쵸? 근데 요때부터 조금 거래가 상당히 뜸해졌어요. 네, 거래가 실종됐죠. 네, 거래가 좀 실종됐어요. 그래서 이때 좀 말이 많았어요. 되게 하얗잖아요. 근데 보합세가 되게 길었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때가 이제 다시 미친 듯이 오를 거다. 상승할 것이다. 아니면은 하락장 시작이다. 이게 상승론자와 하락론자가 엄청 막 싸웠어요. 네, 기억나세요? 유튜브 보면 근데 상승 쪽이 조금 더 많았어요. 왜냐? 계속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2020년, 21년 계속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그 추세가 어느 정도 계속 갈 거라고 하는 상승론자가 이게 더 많이 득세했어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물어봤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전 모른다 그랬어요. 나 모르겠다. 네, 지금도 2021년에, 이때도 미친 가격인데, 나는 지금 가격도 납득이 안 되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제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했었거든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어요. 네, 뭐, 요때. 사고 싶어도 못 샀죠, 사실. 뭐, 세금 같은 것도 있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네, 어찌됐든, 홀드를 계속 가져가다가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누가 봐도, 하락의 냄새가 여기저기서 좀 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세종시, 뭐, 대구, 인천, 뭐,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떨어지기 시작했죠.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횡보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게, 뭐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락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강동구, 강남구 같은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7월 2022년 여름부터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2년 여름부터, 그쵸? 22년 여름부터. 그러면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고 치면 그러면 언제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모르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뭐 제가 신도 아니고 금리가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고 뭐 이것도 저는 모르죠. 네. 제가 안다고 하면 사기꾼이죠, 사실. 근데 제가 찐 바닥 잡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오르다가 2019년에 살짝 떨어지다가 20년, 21년에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2020년 금액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약간 좀 횡보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색깔이 좀 많이 옅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엄청 진한 거, 요런 거 마이너스 0.81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색깔이 조금 옅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진하지 않고. 근데 아직 매우 초입이란 거. 네. 되게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요 기울기가 사실 그 하락이라는 게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기울기가 뭐 요렇게 갈지 아니면은 뭐 요렇게 갈지 아니면은 요렇게 갈지 뭐 1, 2, 3번 뭐 요럴지 뭐 더 폭락할 수도 있죠. 뭐 4번 뭐 요럴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좀 0번은 좀 그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금리가 좀 바뀌고 좀 갑자기 경기가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2023년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침체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데도 경기가 좋았으면 금리 더 높아졌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저는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저같이 뭐 방구석 유튜버일 뿐인데 뭐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네. 예측은 하지 않는다. 대신에 대응을 해라. 대응을 하려면 미리 생각해야 돼요. 미리 생각한다. 미리 어떻게 되면 하고 미리 생각해 두고 네, 시나리오를 짠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나는 행할 것인가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통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건 있단 말이에요. 공통 대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공통으로 대비하냐. 첫 번째는 일단 돈 모아야죠. 시드 확보. 그 최근에 뭐 냉철님 김작가 TV 나와서 유튜브 한 거 보니까 WB WS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고 바이하고 일하고 셀 팔고.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거다. 내가 계속 일을 하면서 중간에 사고 중간에 팔고 하는 거지. 난 이제 전업으로 할 거야 해서 일을 빼고 사고 팔고만 하면 삶이 너무 퍽퍽해진다는 거죠. 네, 이러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합리적인 판단 자체가 안 돼요.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실 그렇게까지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멍청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대체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거나 내가 좀 극한에 몰려 있다거나 네, 조급함이 좀 심했다거나 네, 이럴 때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세우면 될까를 좀 살펴보는 거죠. 지금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막 선진입하려고 하락장 어찌됐든 초입이잖아요. 물론 V자 반등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별표라고 할게요. V자 반등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지나친 낙관론이지 않을까. 일단 중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양극단에는 확률이 5% 이하이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 게 90%면 요 중에서 확률 높은 거 시나리오를 잡고 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뭐 저는 물론 수학 전공자이긴 하지만 네, 통계학도 제대로 배웠어요.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우리는 그냥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은 이 기대값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쵸? 확률이 높은 쪽으로 네, 안정적으로 베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 이게 정말 좀 중요한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다른 말로는 리스크 관리랑도 되게 연관성이 커요. 리스크가 크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제 가정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의 확률로 1억을 벌 수 있고요. 90% 확률로 그냥 다 잃어요. 근데 내가 이 게임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요. 네, 요런 게임이 게임 1이고요. 두 번째는 1% 확률로 10억을 받고요. 99% 확률로 다 잃어요. 얘도 기대값을 계산하면 1000만원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그럼 둘 다 안 하겠다. 그러면 3번. 3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네, 3번이라고 치고. 한번 골라보시죠. 네, 1번, 2번, 3번 중에, 나의 투자 성향은 뭐 요런 느낌으로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시죠. 3번은, 이런 게임은 도박은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한번 셋 중에서 골라보시죠. 네, 누군가는 뭐 10% 확률로 1억. 네, 누군가는 1% 확률로 10억. 네, 누군가는, 이건 도박이니까 하면 안 돼. 하고 X. 네, 뭐 정답은 없는 거예요. 투자 성향이죠. 네. 1번하고 3번이 많으시네요. 네, 1%에 10억 이거는 좀 어차피 기대값은 다 똑같지만 네,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죠. 2번 같은 경우는. 네, 대체로 1번이나 3번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1억만 있어도 나쁜 건 아니니까. 둘 중에 선택하라면 아마 1번이 압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3번이 있으니까 3번이 나온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네, 제 견해인데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도 기대값 1000만원, 얘도 기대값 1000만원, 얘도 기대값은 0원이죠. 1000만원 내고 했으니까. 얘도 기대 수익은 빵원이고, 얘도 기대 수익은 빵원이고, 1, 2, 3번이 다 손익이 없는 게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1번, 2번, 3번이 다 기대 손익이 0원이에요. 기대값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내고 게임을 했으니까 되게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된 게임이란 말이에요. 세 개 다. 하지만 이런 게임들 1번보다 2번이 기대값은 똑같지만 안정성 면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다는 뜻이죠. 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1번보다 2번이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을 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1번 혹은 3번을 택한 거죠. 네, 3번은 도박은 아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없을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대값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스트레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번 게임을 했다고 쳐봐요. 1% 확률로 10억을 벌지만 99% 확률로 다 잃는, 네, 1000만원이나, 네, 적은 돈 아니죠. 1000만원이나 내고 게임을 했는데 99% 확률로 빵원이 된다. 이러면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이 손에 잡힐까요? 내가 1% 확률이지만 마음을 완벽하게 비울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말 완전히 비울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 그릇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 조 단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게임은 그냥 좀 통 큰 사람은 그냥 재미로 하는 게임일 수 있단 말이에요. 10억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없으면 말고, 약간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치죠. 그러면 한 100원 내고 해가지고 한 10만원 정도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벌면 좋고 못 벌면 말고 하고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캐파를,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락장이라서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단순히 하락장이라서 힘들다기보다는 이제까지 너무 미친 듯한 상승장이었잖아요. 상승폭이, 아까 제가 기울기를 이야기했죠. 상승폭이 너무 가팔랐던 거예요. 이렇게 가팔르다 보니까 이게 돈 놓고 돈 먹기구나, 그냥 현금은 쓰레기구나, 그냥 뭐든 사야겠다 해서 좀 나의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사실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투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무리한 투자 때문에 좀 고통받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너무 내가 투자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아까 1번이 시드 확보라 그랬잖아요. 시드 확보는 보통 본업에서 나오죠. 현금 채굴. 내가 시드 확보를, 현금 흐름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지, 이 시드 확보를 하는데 내 무리한 투자가 지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 좀 너무 극심해서 본업에 지장을 좀 크게 준다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손절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하지만 난 물려있지만 뭐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두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본인에 따라서 다 상황이 틀리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잘 아시잖아요. 그쵸? 네, 자기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찐바닥 잡기는 어떻게 하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때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극단적인 케이스는 배제하자 그랬죠. 네, 왜냐하면 요건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완만하게 그냥 요 상태로 횡보하는 거나, 빠질 만큼 까졌으니까 좀 뭐 약하게 상승하는 거나, 아니면 약하게 하락하는 거나, 저는 솔직히 1, 2, 3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기간이 매우 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예측은 하지 않는데 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그건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예측을 할 필요가 없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 조정하고 시간 조정이 있는데, 시간 조정이 훨씬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훨씬 힘든 거는 시간 조정이니까 이거를 길 것으로 예상이라기보다는 각오라고 할게요. 각오. 그러니까 마음은 이거는 하락장이 정말 길게 갈 수도 있어 하고 마음을 다잡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해 가시죠?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래야 롱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거든요. 보수적 사고. 네, 모든 투자는 보수적 사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나중에 아무리 큰 위기가 닥친다 해도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차피 다 오래 걸릴 건데 서서히 오르든 이제 뭐 평평하게 가든 이제 서서히 떨어지든 1, 2, 3번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지 않으신가요? 이 기간이 뭐 2년이든 뭐 3년이든 7년이든 뭐 사람들이 뭐 요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뭐 요 정도가 합리적인 것 같고 짧으면은 2년. 지금 2023년이니까 2025년쯤에는 반등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반등할 수도 있고 늦으면은 한 2030년쯤에 반등할 수도 있고 뭐 요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요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쵸? 요 밴드 안에서 요 정도 소폭 상승 그냥 횡보 소폭 하락 뭐 요 정도는 네 그냥 뭐 뭐랄까 합리적 추정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되게 큰 어거지가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건 5% 미만, 이건 5% 미만이란 말이에요. 요게 아마도 90% 확률로 이럴 것 같고 요것도 아마도 90% 확률로 이럴 것 같으면 안전하게 기대값이 좀 뭐 똑같더라도 확률이 큰 쪽으로 하는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든 사실 예측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좀 길게 보고 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좀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가장 높은 확률로 추정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장기간 좀 횡보할 것 같다. 물론 약보합일 수도 있고 강보합일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크게 엄청나게 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10억인데 갑자기 뭐 20억이 되거나 하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밴드가 있는 거죠. 지금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8억에서 한 12억 정도 되는 요 밴드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는 그냥 뭐 이럴 것 같은 합리적 추정? 네,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요 정도, 한 20% 정도 왔다 갔다, 밴드 안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위아래를 보면 40%니까, 뭐 이것도 사실 적지 않은, 네, 범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장기간 횡보하면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금액, 기간은 한 2에서 한 5년, 2년에서 5년 정도는 장기간으로 횡보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언제 살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어차피 장기간 횡보할 거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지금 현금이 있어.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실거주 집을 마련하고 싶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좀 기간을 좀 땡기는 것도 방법이죠.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뭐 한 1년 안팎을 보고 지금 당장 사는 건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네, 1년 안팎을 보고 한 2024년 중에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청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청약을 하면 입주가 뭐 2, 3년 후니까 가격은 지금이고 그러니까 뭐 한 2, 3년 후에 좀 안전마진 20% 정도 확보된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사도 20% 정도밖에 싸게 못 사니까 청약은 보통 한 1, 20%는 싸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런 걸 잡는다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금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다. 지금 총알이 부족하다. 대부분은 이 상태죠. 저 포함해서. 네, 총알이 부족하다. 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전 항상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돈을 모아야죠. 그럼 언제까지 모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돈이 이미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도 좋고 저렇게 사도 좋고 이미 가격 조정이 꽤 어느 정도 된 상태니까 그냥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냥 높은 확률로. 그러면 그때 맞춰서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사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지켜보다가 대신에 어차피 뭐 싸게 살 수 있는 건 20% 정도잖아요. 그냥 일반 매매로 샀을 때.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청약을 활용하거나 청약이 말도 안 되게 싸진 않습니다. 지금은 네, 뭐 잘해야 한 1-20%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경매는 그래도 요즘에 한 1-20%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3번 금매도 마찬가지죠. 뭐 덜어는 1억 정도 싸게 던지는 게 있으니까 요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전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쭉정이만 남은 일반 매매를 사기보다는 네, 발품을 더 팔아서 공부를 좀 더 해서 네, 요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매를 제일 좋아합니다. 요런 거 물론 경매도 많이 보죠. 네, 제 콘텐츠 대부분 경매지 않습니까? 근데 금매를 콘텐츠로 할 수 없어서 그럴 뿐이고 개인적으로 금매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다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다 공부를 하세요. 네, 이거 다 공부하는데 언제 다 해요? 2년 안에 합니다. 열심히 하면 무조건 2년 안엔 합니다. 어차피 우리 총알 부족하다면서요. 2년 동안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총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공부는 2년 만에 다 끝납니다. 근데 총알은 2년 누군가는 2년을 모으고 바로 살 수 있고 누군가는 5년을 모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7년을 모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돈이 꽤 있어. 뭐 10억이나 있어. 하지만 난 20억짜리 사고 싶으니까 더 오랫동안 모아서 살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KB 그 시계열을 보니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돈 모으는 걸 좀 멈추고 매수 쪽으로 빨리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죠. 전략을 바꿔서 조금 더 싼 거 사야겠죠. 네, 내가 가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뭐 33평 사고 싶었으면은 25평을 산다던가 아니면 지역을 대장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뭐 2등짜리 아파트로 간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쓰면 되죠. 아니면 뭐 저층으로 간다던가.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딱 맞는 아파트를 갈 때까지 돈을 못 모으면 네, 그때 시점에서 그냥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때냐? 네, 그런 게 어느 때냐? 부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산 쪽. 부산 쪽이 엄청나게 파란만장했거든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네,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한 2008년쯤 됐잖아요. 그쵸? 이렇게 막 해운대구 보죠. 해운대구. 해운대구가 진짜 엄청났어요. 부산 해운대구 보면은 2008년부터 계속 올랐죠. 네, 이거 진짜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네.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까지니까 5개월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오르다가 조금 횡보하다가 이때부터 네,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2009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2009년부터 찐 하락장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해운대구는 이때부터 제대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뭐 언제까지 오른 거야? 뭐 색깔 보세요. 네, 미친 듯이 오른 겁니다. 이 색깔은 언제까지 올랐냐면 2011년까지 무려 2년이 넘게 거의 우리 2020년, 21년 수도권 오르듯이 미친 듯이 정말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횡보장이 왔죠. 네, 횡보장이 계속 오다가 이게 하락장이에요, 사실. 아주 약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얀색만 계속 있어도 그냥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원래. 기본 인플레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보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때부터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속 올랐다가 또 횡보했어요. 요때는 심지어 떨어졌어요. 2018년에. 얘 또 계속 떨어지니까 해운대구를 규제 해제를 해줬어요. 규제 해제하자마자 이제 또 이렇게 여기서부터 또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미친 듯한 상승장을 맞이합니다. 2020년, 21년.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 조정이든 시간 조정이든 강력한 상승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차트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오르는 게 어떻게 계속 영원히 오릅니까? 네, 어느 정도 오르면 횡보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크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횡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미친 듯이 상승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듯이 네, 이렇게 하락장을 네, 심하게 맞고 있죠.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저는 꾸준히 보러 다니다가 그냥 언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돈이 마련이 되는 한도 내에서 금매가 나오면 사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싸게 나온 물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약이든 네, 경매든 금매든 네, 요런 것들로 부동산을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도 되냐? 어차피 아무리 떨어져봤자 일반 매매로 떨어져봤자 한 1, 20% 선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활용하면 처음에 살 때부터 1, 20%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언제 다시 이렇게 색깔이 변할지 우리가 맞추는 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한두 달 정도 상승이 이어지는 때가 오면 대부분 상승장이 온 것 같아요. 네. 다른데 뭐 대구도 한번 볼까요? 보는 김에 이렇게 대구랑 부산이랑 수도권이랑 요 정도 보면 충분한 것 같으니까 다른 데는 안 볼게요. 한번 여기서 뭐 수성구가 제일 대표적이니까 대구에서 수성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군 이때 올랐지만 수성구는 떨어졌어요. 네, 하락장이 왔죠. 네, 이때 2009년에 하락장이 오다가 부산이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그쵸? 대구와 부산은 약간 뭐랄까 경쟁관계 같은 그런 미묘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3자인 제가 봤을 땐 이게 수성구는 안 오르는데 옆에서 해운대구는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럼 수성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부터 네, 분노의 상승을 또 시작하죠. 얘도 막 분노의 상승을 시작해요. 근데 얘는 좀 이제 하락하죠. 일찍부터 올랐으니까. 얘는 늦게 올랐으니까 계속 상승합니다. 또 미친 듯이 계속 올랐어요. 언제까지 올랐냐? 요때도 계속 올랐잖아요. 그쵸? 네, 수성구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미친 듯이 올랐어요. 지금 그 여파가 세죠. 2015년까지 정말 쉬지도 않고 올랐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나서 이제 가격이 좀 역전이 됐어요. 부산보다 대구가 더 비싸졌어요. 여기도 막 계속 오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해운대구가 또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해운대구가 이렇게 또 열심히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구는 좀 너무 오래 올라와서 더 빨리 떨어졌어요. 네, 입주 물량이 그러면 좀 많아지거든요. 아파트 값이 오르면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입주 물량이 많이 생기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또 떨어져요. 이게 사실 시장 원리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거를 정부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세금을 징벌적으로 과세를 해가지고 좀 왜곡이 좀 많이 돼 있어요. 네, 저는 시장주의자거든요.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는데 뭐 이번 정부에서는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저는 시장주의자니까 국민의힘이라고 꼭 시장주의를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정책들 막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당이 차지하냐 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그냥 좀 시장에 맡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둘이 동반적으로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주변에 좀 뭐랄까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이 좀 오르면 예를 들어 대구가 먼저 오르면 해운대가 오르고 네, 해운대가 오르면 대구가 오르고 또 대구가 떨어지면 해운대 떨어지고 해운대 떨어지면 대구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걔네 둘은 서로 약간 대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이런 경쟁 관계? 좀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서울 같은 데는 좀 주도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강남 쪽에 먼저 좀 주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오르고 그리고 뭐 노도강 같은데 좀 마지막에 좀 따라서 오르고 좀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KB 시세를 보면 그런 게 좀 자세히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이렇게 막 떨어졌잖아요. 그쵸? 이거에 앞서서 항상 전세가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네, 보면은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때 막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전세가 해운대구 먼저 보죠. 해운대구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22년 9월 26일 비슷한 것 같은데 2022년 9월
19일. 요건 좀 비슷한 때 떨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요거는 가격이 먼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보통 전세가 먼저 움직이고, 매매가가 따라가고, 이런 경우가 대체로 좀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은, 근데, 뭐, 물론 아닐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랑 매매랑 이거 두 개를 좀 다 보면 비슷하게 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뭐가 빨리 움직일지 뭐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걸 뭐 예측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고 알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매주 어떻게 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주 집 살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집 살려고 할 때 이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 불이 이렇게 잔뜩 켜져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보합 세일 때 저는 요럴 때에는 아무 때나 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때는 항상 요런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노란색이 많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흰색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쵸? 노란색이 또 다시 나왔으니까 이건 아니고 흰색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오랫동안 파란색이 나오면 더 좋고 요런 기간에는 언제 사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한 20%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찐바닥을 잡기는 그 정도면 전 찐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매나 뭐 금매나 뭐 이런 걸 이용하면 되니까 무주택자시라면 뭐 청약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무피로 나온 분양권 있으면 뭐 그런 거 줍줍 같은 거 사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용하면 충분히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거 뭐 정말 길잖아요. 요런 기간에 아무 때나 사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요런 기간에 아무 때나 샀어도 그 뒤에 네, 상승장이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집이라는 거를 뭐 마치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KBC 계열이 일종의 좀 차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주식 차트 같은 느낌인데 이것처럼 사고 파는 거는 사실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세가 많이 드니까.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래도 좀 저점에 가깝고 팔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래도 좀 노란 게 좀 많이 껴있다면 그럴 때는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란색이 잔뜩 갔다가 이때쯤이면 그냥 팔아도 물론 그 뒤에 또 오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압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원래 팔려고 했으면 팔아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KBC 계열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한테는 솔직히 뭐 큰 도움 되셨을 것 같지 않은데 제 방송 초보자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그냥 처음 알았어요 하고 댓글 하나만 달아주셔도 제가 또 초보자 컨텐츠들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찐바닥 잡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미 다 아시는 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초보자를 위해서 처음 아신 분들이 있군요. 네, 눈물 나려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